아빠, 나 검사 됐어요. 약속 지켜서요, 아빠. 보고 싶어요. 수지는 그토록 원하던 검사가 되었지만 마음 한켠이 너무 허전했습니다. 사법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했음에도 함께 축하해줄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납골당에서 울고 있던 와중에 우연히 어떤 노부부와 마주치게 되는데 이 우연이 수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수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시다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2025년 12월의 서울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죠. 23살의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검은색 정장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받은 검사 임용장이 들어 있었어요. 종이 한 장에 불과했지만 그녀에게는 천근만 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목소리는 간신히 새어나왔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납골당 건물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은 차갑고 무표정했죠. 하지만 수진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5층 특별실, 그곳에 아버지가 계셨죠.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백합과 국화의 향기였어요. 수지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죠.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남자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여자는 갈색 모피 코트를 걸치고 있었죠. 무언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옆으로 비켜섰어요. 두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기...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부드러우면서도 어딘가 떨리는 목소리였죠.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TV에서 본 적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동양그룹 최병철 회장과 이정희 부인,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 부부가 왜 이곳에? 실례합니다. 수진은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빨리 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죠. 드디어 5층 특별실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관리인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수진 양. 오늘도 왔구나. 안녕하세요, 아저씨. 눈이 많이 오는데 괜찮았어? 네, 괜찮아요. 관리인 아저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고등학생 때부터 이곳에 오는 것을 봐왔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오는 학생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 봐? 아저씨가 수진의 정장 차림을 보며 물었어요. 수진은 수줍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임용장을 꺼냈습니다. 검사가 됐어요. 정말? 와, 대단하다. 최연소 합격인 거야? 네, 운이 좋았어요. 운이라니요. 수진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자지 못했던 날들,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법전을 외웠던 새벽들, 라면으로 때운 수없이 많은 끼니들, 그 모든 게 운이었을까요? 아버님이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관리인 아저씨의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얀 대리석 벽에 수많은 납골함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발걸음으로 한 곳으로 향했죠. 김태준 1979년에서 2005년.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납골함 앞에 섰습니다. 무릎이 저절로 꺾였어요. 수지는 납골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무릎으로 전해졌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빠,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 해냈어요. 검사가 됐어요. 떨리는 손으로 임용장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검사 임용장. 김수진. 또렷한 글씨가 흐릿해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최연소예요. 23살에 검사가 됐어요. 아빠가 그렇게 원하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20해 전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수진이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정의를 위해 사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왜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렇게 간절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많이 고생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김밥 팔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편의점에서 밤새 일했어요. 저 때문에, 저 공부시킨다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엄마는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했어요. 오히려 제가 밤새 공부하면 더 미안해했죠. 우리 수진이 고생한다고. 수진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 고시원 3평 방이 떠올랐습니다. 곰팡내 나는 이불, 끊어질 듯한 보일러 소리, 벽 너머로 들려오는 옆방 아저씨의 기침 소리. 근데 그때마다 아빠 생각이 났어요. 아빠가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어요. 수지는 낙고람에 손을 대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이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검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내내 쓰고 또 쓴 편지였죠. 사랑하는 아빠에게. 저 수진이에요. 드디어 검사가 됐어요. 아빠가 그토록 바라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비록 아빠는 제 곁에 없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 살아계세요. 앞으로 절대 정의에서 벗어나지 않을게요. 약속해요. 사랑해요, 아빠. 수진 올림. 편지를 낙고람 옆에 놓으며 수진은 다시 한번 깊게 절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기요.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아까 복도에서 마주친 이정희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가는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혹시 김태준 씨를 아시나요? 이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아버지예요. 아. 이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그럼 혹시 어머니가 박은영 씨? 네, 맞아요. 순간 이정희의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옆에 있던 최병철이 재빨리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여보, 이 아이가... 이정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최병철도 수진을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김태준이 딸이라고? 수진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를 아시나요? 최병철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많은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있는 표정이었죠. 바로 그때 관리인 아저씨가 다가왔어요. 아, 회장님. 이 학생은 몇 년째 여기 오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버님 찾아뵙죠. 최병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몇 년이나요? 한 5년? 아니, 6년 됐나? 고등학생 때부터 왔으니까요. 비 오나 눈 오나 꼭 와요. 효녀죠, 효녀. 이정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수진 양이 검사가 됐거든요. 최연소 합격이래요. 검사. 최병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검사가 됐다고. 수진은 당황스러웠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죄송한데 제가 가봐야 해서. 수진이 자리를 뜨려 하자
이정희가 급히 말했어요. 잠깐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뒤졌습니다. 명함을 꺼내 수진에게 건넸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꼭이요. 수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낙고람을 바라보고 인사했습니다. 아빠,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수진이 특별시를 나간 후 최병철과 이정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이정희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태준이, 우리 태준이 딸이. 그만해. 최병철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지금은 그만하자. 그는 천천히 김태준의 납고람 앞으로 걸어갔어요. 납고람 옆에 놓인 검사 임용장과 편지가 보였습니다. 정의를 위해 살겠다. 편지에 적힌 글귀가 그의 가슴을 찔렀어요. 최병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픔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날이 떠올랐으니까요. 태준아.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낙골당 밖으로 나온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이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얼굴에 닿았다가 녹아내렸죠. 아빠, 보고 계시죠? 그녀는 하늘을 향해 작게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빠가 못다 이룬 꿈, 제가 이어갈게요. 검은 정장 위로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수지는 눈을 털어내지 않았어요. 마치 아버지가 하늘에서 축복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녀는 명함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동양그룹 이정희. 왜 그들이 아버지를 알고 있을까?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 수진의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그녀는 검사로서 첫 출근을 하게 됩니다. 정의를 위한 첫걸음을 떼게 되는 거죠. 수지는 발걸음에 힘을 주며 걸었어요. 눈길이 미끄러웠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요. 20년 전 2005년의 봄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노동법 특별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죠. 창밖으로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은영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22살의 그녀는 누구보다 열심히 필기를 했죠. 볼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강의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어요. 한 청년이 들어왔죠.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미안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네요. 청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영은 잠깐 고개를 돌려 그를 봤습니다. 순간 시선이 마주쳤죠. 청년이 어색하게 웃으며 은영 옆에 빈자리를 가리켰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년이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노트를 꺼내는 모습이 서툴러 보였죠. 혹시 필기 좀 볼 수 있을까요? 앞부분을 못 들어서. 은영은 말없이 노트를 옆으로 밀었습니다. 고마워요. 청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세미나가 끝난 후 은영이 가방을 챙기려는데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저 최태준이라고 해요. 박은영이에요. 태준이 손을 내밀었고 은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악수했어요. 법대생이신가 봐요? 네, 3학년이에요. 저는 사실 경영학과예요. 근데 노동법에 관심이 있어서 왔어요.
은영의 눈빛이 궁금해졌습니다. 경영학과 학생이 노동법에요? 태준이 쑥스럽게 웃었어요.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을 예정이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의 권리도 알아야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은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재벌 후계자라니. 혹시 커피 한잔 할래요? 노동법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태준의 제안에 은영은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죠. 좋아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그들은 3시간이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태준은 자신의 꿈을 말했죠. 저는 현장 중심의 경영을 하고 싶어요.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직접 공장에 가서 노동자들과 대화하고 싶어요. 은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런 경영자가 되고 싶으세요? 네. 아버지는 반대하시지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날 이후로 그들은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학교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었죠. 태주는 비싼 레스토랑보다 김밥 천국을 더 좋아했어요. 이런 데가 더 편해요.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아요. 은영은 그런 태준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태준이 어두운 표정으로 은영을 찾아왔습니다. 은영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우리 사이를 아신 것 같아.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요? 집에 오지 말라고 하셨어. 내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고. 은영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죠. 괜찮아요. 처음부터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태준이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강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천천히 설득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최병철 회장은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태주는 작은 원룸을 얻어 살기 시작했죠. 괜찮아.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 태주는 웃으며 말했지만 은영은 그의 눈가에 서린 외로움을 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이 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몹시 창백했어요. 태준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은영이 떨리는 손으로 무언가를 내밀었어요.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2줄이 선명했죠. 태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아기가 생겼어요. 순간 태준의 얼굴에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기쁨. 그는 은영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서워요, 태준아.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 아기 잘 키울 거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태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죠. 은영도 과외를 늘렸어요. 좁은 원룸에서 그들은 작은 행복을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 태준이 은영의 배를 쓰다듬며 물었어요. 수진이 어때요? 물처럼 맑고 진실하게 살라고. 좋아. 김수진. 예쁜 이름이야. 하지만 태준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어요. 회사에서 그는 계속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공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했죠. 이 설비는 너무 오래됐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어요. 후계자님, 예산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경영진과의 갈등은 깊어만 갔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2005년 12월 15일, 대형 화학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어요. 태준이 그토록 경고했던 곳이었죠. 내가 가야 해. 태준이 급하게 옷을 입었어요. 위험해요. 가지 마요.
은영이 만류했지만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경고했는데도 사고가 났어. 책임을 져야 해. 태준아, 걱정 마. 금방 올게. 그가 은영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수진이 잘 부탁해.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주는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구하느라 동분서주했어요.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들을 옮겼죠. 그리고 새벽 4시 현장에서 돌아오던 그의 차가 도로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빗길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사고 현장에 브레이크 자국이 없었대요.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은영이 울부짖었지만 사고는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어요. 장례식장. 은영은 갓 태어난 수진을 안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어요. 최병철 회장이 막았으니까요. 제발 마지막 인사라도. 은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안 돼.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정의 부인도 차가운 눈빛이었죠. 태준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만 안 만났어도. 은영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기가 울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거예요. 쉿. 수진아, 울지 마. 아빠 보러 왔는데.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은영은 장례식장 밖 차가운 바닥에 앉았습니다. 12월의 찬바람이 뼈를 파고들었죠. 태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무엇이 미안한지도 모르면서 그녀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아기를 꼭 안은 채로요. 수진아,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내 이름도 아빠가 지었어. 은영의 눈물이 아기의 베네 저고리에 떨어졌어요. 우리 강하게 살자. 아빠 목까지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은영의 목소리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어요. 은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나이 든 남자였어요. 태준의 운전기사였던 김상호였죠. 추운데 여기 계시면 어떡해요. 아기가 얼어요.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은영에게 덮어줬어요. 고맙습니다. 도련님이 항상 말씀하셨어요. 은영 씨와 아기를 꼭 지키고 싶다고. 은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저한테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김상우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편지였어요. 태준이 쓴 사랑하는 은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없는 거겠지? 미안해. 너와 수진이를 지켜주지 못해서. 하지만 포기하지 마. 우리 수진이를 훌륭하게 키워줘. 정의롭고 당당한 사람으로. 사랑해. 영원히. 은영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태준아, 약속할게. 우리 수진이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울게.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영은 아기를 더 꼭 안았어요. 새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지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은영의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시계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 나갔다 올게. 10살 수진이 잠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영은 딸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새벽 시장에는 벌써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언니, 오늘도 일찍 왔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네, 김밥 많이 팔아야죠. 은영의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밥을 펴고 재료를 올리고 김밥을 말았어요. 하루에 200줄. 그게 목표였죠.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웃어야 했어요. 김밥 2줄 주세요. 네, 금방 싸드릴게요. 오전 9시가 되자 은영은 2번째 일터로 향했습니다. 작은 식당 주방. 은영아, 설거지 좀 빨리 해줘. 네, 알겠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갛게 익었어요. 고무장갑은 이미 구멍이 나 있었죠. 하지만 새로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릇을 닦으며 은영은 생각했어요. 수진이 학원비를 내야 하는데 오후 5시 집으로 돌아온 은영은 쓰러질 듯 피곤했지만 웃으며 수진을 맞았어요. 엄마, 수진이 뛰어와 안겼습니다. 우리 딸, 오늘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오늘 진로 체험 신청했어요. 어디로? 검찰청이요. 검사 아저씨들 만나러 가요. 은영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태준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 잘했어. 밤 10시. 은영은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새벽 6시까지 혼자 가게를 지켜야 했어요. 졸음과 싸우며 물건을 정리하며 손님을 맞으며 가끔 취객들이 와서 시비를 걸 때도 있었죠. 아줌마, 뭘 그렇게 쳐다봐? 죄송합니다. 계산해 드릴게요. 모욕감이 밀려와도 참아야 했습니다. 수진이를 위해서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중학생이 된 수진은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검찰청 견학 프로그램. 학생들, 이곳이 검사실입니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어요. 높은 책장에 가득한 법전들.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는 검사님들. 검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수진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젊은 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야 해요. 정말 어려운 시험이죠.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수진은 은영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검사가 되고 싶어요. 은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검사가 되고 싶다고? 네. 나쁜 사람들을 벌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태준이 했던 말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래. 우리 수진이가 하고 싶은 거라면 엄마가 도와줄게.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수진은 매일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학원은 꿈도 꿀 수 없었죠. 대신 무료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같이 노래방 갈래? 친구들의 제안도 거절해야 했어요. 미안, 나 공부해야 해. 점점 친구들과 멀어졌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은영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은영 씨, 당신 몸이 10개라도 안 되겠어. 식당 사장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은영이 쓰러졌어요. 엄마, 수진이 울며 119를 불렀죠.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과로예요. 좀 쉬셔야 해요. 하지만 쉴 수 없었어요. 병원비도 걱정이었죠. 괜찮아요. 금방 나을 거예요. 수진은 그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해. 엄마를 위해서라도. 대학생이 되자 수진의 삶은 더 고달파졌어요. 고시원 3평방. 창문도 없는 그곳이 수진의 성이었습니다. 책상과 침대가 전부였죠. 화장실은 공용이었고 부엌도 없었어요. 벽은 너무 얇아서 옆방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콜록콜록. 옆방 아저씨의 기침 소리가 밤새 들렸어요. 귀마개를 해도 소용없었죠.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6시까지 민법 공부, 8시까지 형법, 10시까지 헌법, 점심은 편의점 김밥, 저녁도 편의점 김밥,
또 김밥이야? 편의점 알바생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이게 제일 싸고 든든해요. 수진이 웃으며 답했지만 속은 쓰렸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편의점 야간 알바. 학생, 공부하는 거야? 밤손님이 물었어요. 네, 사법고시 준비해요. 힘들겠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엄마와 똑같은 대답이 나왔어요.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했어요. 차비가 아까워서요. 수진아, 추석인데 안 와? 은영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어요. 엄마, 여기서 공부해야 해. 시간이 없어. 그래도 밥은 제대로 먹고. 걱정 마. 잘 먹고 있어. 전화를 끊고 수지는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료 법률 상담소에서 봉사하며 실무를 배웠습니다. 학생, 정말 열심히 하네요. 변호사님이 칭찬했어요.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해요. 장학재단의 도움도 받았죠. 성적이 좋아서 학비 걱정은 덜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5년 10월 마지막 사법고시 합격자 발표일. 수진의 손이 떨렸어요. 수험번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죠. 1523번, 1523번 있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번호가. 엄마, 수진은 울며 전화했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 검사 될 수 있어. 전화기 너머에서 은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순간 수진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어요. 엄마, 나 지금 어디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 아빠한테 가야 해. 이거 보고하러. 은영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 아빠도 정말 기뻐하실 거야. 수지는 고시원을 나섰어요.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죠. 2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아가는 길. 처음으로 좋은 소식을 들고 가는 길이었어요. 아빠, 저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수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첫 출근이었어요. 신임 검사님이시죠? 김수진 검사님? 선배 검사가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특수부는 처음이라 어려우실 텐데 차근차근 배우시면 돼요. 수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부장검사가 수진을 불렀어요. 김 검사, 이 사건 맡아보게.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쿵 하고 놓였습니다. 동양그룹 산업재해 및 비자금 의혹 사건.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동양그룹이라니. 낙골당에서 만났던 그 부부의 회사였죠. 문제 없겠지? 부장검사의 날카로운 눈빛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진은 서류를 들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손이 떨렸어요. 2005년 12월 15일 동양화학 공장 폭발 사고. 사망 3명, 부상 17명.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였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사고 원인 노후 설비 관리 소홀. 안전 점검 보고서 조작 의혹.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압수수색 날이 밝았습니다. 준비됐나? 선배 검사가 물었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동양그룹 본사 지하 창고. 먼지 쌓인 서류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2005년 자료는 이쪽입니다.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수진은 하나하나 상자를 열어봤어요.
숨이 막힐 것 같은 먼지 속에서 서류를 뒤졌죠. 그때였습니다.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자 최태준.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최태준? 설마. 아버지?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본설비는 즉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폭발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시급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어릴 때 본 일기장의 글씨와 똑같았습니다. 순간 수진의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김 검사님, 괜찮으세요?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수진은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그 보고서 뒤에는 또 다른 문서가 있었습니다. 보고서 검토 의견 예산 부족으로 차년도로 연기. 그리고 맨 아래 서명. 대표이사 최병철. 수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던 거예요. 이 서류들 전부 압수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며칠 후 참고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성함이 김상호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대답했어요. 은영이 장례식장에서 만났다던 그 운전기사였죠. 20년 전 최태준 씨의 운전기사로 일하셨죠? 네. 도련님을 모셨습니다. 김상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사고 당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나요? 도련님 차 브레이크가 전날까지 멀쩡했거든요. 제가 매일 점검했으니까요. 수진의 펜이 멈췄어요. 그럼 브레이크 고장이 아니었다는 말씀인가요? 김상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이 그 전날 이상한 전화를 받으셨어요. 어떤 전화였나요? 더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이었어요. 도련님이 안전 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니까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누구한테서 온 전화인지 아십니까? 회사 고위층이었을 거예요. 도련님이 그렇게 추측하셨으니까요. 순간 수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상호 씨, 법정에서 증언하실 수 있으십니까? 노인이 잠시 망설였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그리고 동양그룹을 건드리면 저희가 보호해드리겠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제 아버지예요. 최태준이 제 아버지였어요. 김상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럼 당신이 그때 그 아기. 네. 그래서 더더욱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노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련님 딸이라면 도와드려야죠. 다음 날 수진의 사무실로 전화가 왔어요. 김수진 검사님이시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양그룹 법무팀장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어요. 고급 호텔 라운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검사님 오셨군요.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수진은 차갑게 물었어요. 차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하시죠. 남자는 봉투를 테이블에 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장학금이라고 생각하세요. 젊은 검사님의 미래를 위한 투자죠. 수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저를 매수하려는 겁니까? 매수라니요. 그저 현명한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법무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어요. 신임 검사님, 너무 깊이 파지 마세요. 20년 전 일이에요.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끝난 일이 아닙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진실이요?
세상에 완벽한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그리고 혹시 아십니까? 당신 아버지가 왜 그날 밤 혼자 운전하셨는지?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원래는 김상호 씨가 운전했어야 했는데 그날따라 도련님이 혼자 가셨더군요. 왜였을까요? 법무팀장은 일어서며 명함을 놓았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그가 떠난 후 수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투는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빠가 왜 혼자 운전했을까? 새로운 의문이 생겼지만 수진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죠. 사무실로 돌아온 수진은 더 열심히 서류를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사고 당일 회사 내부 회의록을, 최태준 이사의 계속된 문제 제기로 인한 경영상 차질, 강경한 대응 필요, 그리고 회의 참석자 명단. 그 안에는 현재 동양그룹 부회장이 된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수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선배님, 구속영장 청구 준비하겠습니다. 선배 검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 증거가 충분해? 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보할 겁니다. 수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아빠, 이제야 시작이에요. 아빠가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위해 제가 끝까지 갈게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정의를 향한 첫걸음을 뗀 검사 김수진. 그녀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새벽 3시, 수진의 전화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수진 검사님이신가요? 서울대병원입니다. 어머님이. 수진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엄마가 왜요? 응급실로 오셨는데 상태가 위중하십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수진은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뛰어나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어요. 엄마, 제발. 응급실 복도. 의사가 수진을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딸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심장병입니다.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로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수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술하면 되는 거죠?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수술이 필요하긴 한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위험도가. 얼마든지 할게요.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하지만 수진도 알고 있었어요. 통장에는 겨우 300만 원뿐이라는 걸. 수술비는 5천만 원. 수진은 복도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수진 검사님? 낯선 남자가 다가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죠. 누구시죠?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미 처리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누가? 왜? 남자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수술이 끝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8시간의 수술. 수진은 수술실 앞에서 한시도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포기하지 마요.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안도의 눈물이 쏟아졌죠. 이틀 후 은영이 깨어났습니다. 엄마, 수진아. 은영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짐이 됐구나.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전부인데. 수진이 은영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봉투 봤니? 아직이요. 엄마 깨어나면 같이 보려고. 지금 봐. 은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수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빠가 남긴 거야.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숨겨뒀어. 때가 되면 주려고. 서류를 펼쳐보니 태준이 작성한 내부 고발 문서였어요. 동양그룹 안전관리 실태 고발. 빼곡한 글씨로 회사의 비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점검 조작, 뇌물수수, 근로자 착취. 아빠가 이걸 사고 전날 밤에 나한테 줬어. 만약을 위해서라고. 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수지는 카세트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치직거리는 소리 뒤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005년 12월 14일. 최태준입니다. 내일 있을 일을 대비해 이 녹음을 남깁니다. 수진의 가슴이 조여왔어요. 2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오늘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전 문제 제기를 멈추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전무님, 부사장님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수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녹음이 증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은영아, 수진아, 사랑해. 정의로운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 녹음이 끝났습니다. 병실에는 침묵만이 흘렀어요. 엄마, 왜 이제야? 무서웠어. 너마저 잃을까봐. 은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검사가 됐잖아. 아빠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잖아. 수지는 결심했어요. 엄마, 이제 끝낼게요. 모든 걸. 그날 밤 동양그룹 회장실. 최병철은 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검찰이 태준 도련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최병철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죠. 태준의 사진들. 갓난아기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태준아. 최병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너를 죽였구나.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모든 걸. 안전보고서를 묵살한 것도, 아들을 압박한 것도, 그리고 회장님, 이정희가 들어왔어요.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희야. 우리가 태준이를 죽였어. 이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날 태준이 차 브레이크. 최병철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부사장 녀석이 한다는 걸. 이정희가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야. 태준이 딸이 검사가 됐대. 우리 손잡벌 되는 아이가. 최병철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끝내야 해. 여보, 내일 자수할 거야. 모든 걸 밝히고. 이정희가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안 돼. 그럼 당신이. 20년이나 늦었어. 태준이한테 사과해야 해. 최병철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중앙지검에 뜻밖의 방문객이 왔어요. 최병철입니다. 김수진 검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수진은 믿을 수 없었어요. 동양그룹 회장이 직접 찾아오다니. 접견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최병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무슨, 당신 아버지 최태준은 내 아들이었습니다. 수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듣자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리고 최병철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날의 진실입니다. 모든 걸 적었습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자수하시는 겁니까?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들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최병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손녀에게도 수진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최병철은 흐느꼈어요. 20년 만의 진실. 무거웠지만 이제야 모두가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증인석에 섰으니까요. 증인은 2005년 12월 15일의 사고에 대해 알고 계신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최병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최태준은 살해당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법정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병철은 20년 전 그날의 일을 하나하나 증언했어요. 안전보고서를 묵살한 일, 아들을 압박한 일, 그리고 부사장이 계획한 일을 막지 못한 일까지. 아들이 죽고 난 후 저는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회사를 지킨다는 핑계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더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수지는 복도에서 최병철을 마주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다. 내가 고맙다. 최병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 덕분에 태준이에게 조금이나마 속죄할 수 있게 됐으니까. 동양그룹 임원진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어요. 20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온 나라가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수진에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것. 그리고 수진아, 할아버지가 뵙자고 하셔. 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내가 결정해. 은영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20년간 자신들을 외면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만나볼게요. 아빠도 그걸 원하실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조용한 찻집. 최병철과 이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이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하자 이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준이를 정말 많이 닮았구나.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최병철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 태준정의 장학재단 설립 계획서. 이게 내 아버지 이름을 딴 재단이야. 산재 피해자들과 공익법조인을 지원할 거야. 수진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빠가 원하던 일이에요. 그래. 태준이가 못다한 일을 이제라도 시작하려고. 이정희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동안 너희를 외면했어. 괜찮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이제라도 이렇게 만났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2월 다시 눈이 내리는 날. 납골당 5층 특별실에는 4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수진, 은영, 최병철, 이정희. 1년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죠. 아빠. 수진이 납골함 앞에 섰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엄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함께 왔어요. 은영이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태준아, 우리 수진이 정말 훌륭한 검사가 됐어.
내가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최병철도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들아, 이제야 왔다. 용서해다오. 그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있었어요.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 볼게. 이정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20년 만에 가족 상봉이었어요. 비록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지만. 어머, 이게 뭐예요? 수진이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납골함 옆에 새로운 명패가 있었습니다. 정의와 책임을 나누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 우리가 준비했어. 최병철이 말했어요. 이제 이곳은 태준이만의 공간이 아니야. 정의를 위해 싸우다 떠난 모든 이들을 위한 곳이 될 거야. 수진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빠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들은 한참 동안 그곳에 서 있었어요.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하얗게 변해갔죠. 납골당을 나온 후 그들은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태준정의 장학재단 출범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산재 피해 가족들, 공익 변호사들, 법대생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단 이사장 최병철입니다. 최병철이 연단에 섰어요. 20년 전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저에게 있었죠.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손녀가, 제 아들의 딸이 저를 용서해줬습니다. 그는 수진을 바라봤어요. 이제 저도 용서받은 만큼 세상에 돌려주고자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은 수진의 차례였어요. 안녕하세요. 검사 김수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20년 전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냈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정의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증거입니다.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 재단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의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될 것입니다. 다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수진은 혼자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빠가 꿈꾸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어요. 검사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젊은 법대생이었어요. 저도 검사가 되고 싶어요. 검사님처럼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말요? 제가 증거예요. 고시원 3평에서 공부했지만 해냈으니까요. 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학생이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구나. 1명, 2명. 그렇게 정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이면 세상은 변할 거예요. 아버지가 꿈꾸던 그 세상이 올 거예요. 저녁이 되자 4사람은 작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소박한 밥상이었죠. 태준이가 좋아하던 식당이야. 최병철이 말했어요. 여기서 자주 먹었어. 비싼 레스토랑보다 이런 데를 더 좋아했지. 은영이 놀랐습니다. 수진이도 그래요. 고급 음식보다 집밥을 좋아해요.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이정희가 웃었어요. 처음으로 4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20년의 아픔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수진아, 최병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부터라도 할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니?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최병철의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어요. 할머니,
이정희를 향한 수진의 목소리도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정희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은영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20년간의 원망과 아픔이 눈처럼 녹아내렸어요. 태준 씨도 이 모습을 보면 기뻐할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그들은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태준의 어린 시절, 대학 시절, 그리고 은영과의 추억들까지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시간이었어요. 밤이 깊어 헤어질 시간이 됐습니다. 수진아, 은영 씨, 최병철이 두 사람을 불렀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으니 명절 때는 꼭 함께 보내자. 네, 그러죠. 수진이 밝게 대답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과 은영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은영의 표정은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이제 아빠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두 사람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빛났습니다. 저게 아빠예요. 수진이 말했어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은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아빠는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처럼 검찰청으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이 쌓여 있었어요. 김 검사, 이번엔 대기업 채용 비리 사건이야. 선배 검사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아버지의 일은 끝났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정의가 필요한 곳이 많았으니까요. 점심시간 수진은 잠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어제 찍은 가족 사진이었죠. 수진, 은영, 최병철, 이정희.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이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같았어요. 한겨울인데도 수진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다시 사무실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도 바쁜 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정의가 자신을 통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당신의 정의가 계속됩니다, 아빠. 수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